우리가 계약, 뭐 끝도 없이 많이 했죠. 청약과 승낙이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합치되어야지만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오늘 좀 뜯어볼게요. 도대체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뭔지 좀 미시적으로 먼저 한번 뜯어봅시다. 우리 이제 청약이 있고요. 뭐 물건 사겠다, 물건 팔겠다 하고 이게 승낙이 있는데요. 이렇게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합치. 합치는 뭐냐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용도 맞아야 되고요. 서로 얼마로 할지, 목적물은 뭔지, 지급 방법이나 시기는 어떻게 할 건지 내용 일치해야 되는 거죠, 서로. 또 뭐 있죠? 지급 시기나 이런 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일치해야 돼요. 상대방. 이런 거를요 객관적 합치라고 해요. 객관적인 요소들이 내용적으로 합쳐야 되거든요. 이게 내용적 합치, 객관적으로. 이거를 주관적 합치라고 해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엉뚱하게 병이 승낙한다고 안 되죠. 상대방도 맞아야 됩니다. 서로 주관적 합치도 있어야 돼요. 주관적 합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내용적으로나 주관적인 상대방의 합치가 안 되면 우리 교재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불합이죠. 이때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과서에 청약의 유인한 말이 있거든요. 청약의 유인. 말 그대로 청약이 아니라요. 청약하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청약하도록. 유인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내 주택 팔 거야. 요즘 인터넷 많이 하죠. 주택 팔겠다를 올리면 이게 청약인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목적물만 팔겠지. 대금이라든지 지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주택 팔겠다고 단순히 내놓으면 상대방이 거꾸로 내가 얼마에 살게, 어떻게 살게, 이거 청약을 유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달라요. 청약이라고 그러려면 구속 의사가 있어야 돼요. 확정적이고. 법률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 성립이 될 정도의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근데 청약 유인은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 있잖아요. 분양 광고 하잖아요. 분양 광고 이게 통상은 청약의 유인이 많죠. 몇 평형에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대부분 판례 찾아보면 저도 뭐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성이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정말 구속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일반인 관념은 분양 광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분양 계약서 쓰기 전에는 아마 그냥 청약의 유인 정도지 저게 자기가 오케이 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청약의 요소를 보면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청약 유인에 불과해요. 네가 청약해, 내가 승낙할 거야. 그러는 거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사냐면은 내가 이런 내용으로 제시를 할 테니까 네가 그 승낙, 네가 오케이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있을 정도 돼야 돼요. 네가 승낙만 하면 바로 모든 게 이루어져 해서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안은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들 그 포인트들만 짚어주면 돼요. 법적 구속력
안 그러면 청약 유인에 불과해요. 예, 그냥 막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일방적인 거죠. 상대방 의사 관계없이 일단 올려놓고 거기에 합치, 예, 내용적으로나 예, 주관적으로 합치되면 그때 오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청약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 한 명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올려도 돼요. 예, 청약은. 예, 다 쓰여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상대방은 당연히 청약자한테 해야죠. 그래야 주관적 합치가 있는 거죠. 엉뚱한 데다 하면 안 되죠. 예. 그 다음 교재 220페이지 그 내용이 그겁니다. 청약의 상대방과 승낙의 상대방. 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되죠. 예, 얼마든지 인터넷 올려도 돼요. 예. 당연히 승낙의 상대방은 누굴까요? 예, 당연히 청약자한테 해야 됩니다. 청약자. 예, 청약자한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세 가지를 계약의 성립 원인으로 한번 세 가지를 볼게요. 그 격지자간. 예, 격지자간. 격지는 뭐죠? 격지? 격지. 이 반대말로 대화자입니다. 대화자. 예. 서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관계 대화자죠. 예.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관계 대화자. 이 격지자간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격지자간 계약 성립은 뭐냐면 이제 꼭 내용 그 자체보다 우리 도달주의, 발신주의 이런 거 있죠.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요. 그럼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표현대로 예, 갑이 을한테 예, 토지를 매주해야겠다. 자, 10월 30일까지는 승낙을 좀 해달라.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을이 예, 이게 갑이 매도인 예, 을이 매수인이고요. 예, 자기가 승낙 기간을 해줬거든요. 근데 을이 한 10월 25일쯤 보냈어요. 10월 25일쯤. 예. 오케이, 내가 그거 10억에 살게. 오케이, 했거든요. 했더니, 사실 며칠 걸리죠, 이거. 예, 내용은 한국 한 이틀까지는 없죠. 제주도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한국은 하루면 됐죠, 하루. 예, 한 3일 걸렸다 칩시다. 예, 10월 28일 날 도달했어요. 예, 10월 28일. 자, 그러면 계약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예,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뭐 부산 했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하면. 예, 우리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승낙이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28일날 도달했죠? 이날이 아닙니다. 예. 소위 그 도달주의 예외예요. 발신주의를 통해요. 예. 10월 25일날. 예. 이날 계약 성립한 걸로 돼요. 격지적 날. 10월에서. 발신한 날, 발송한 날. 예. 나 할게 하고, 예. 오케이 보낸 날. 예. 이날이 계약 성립일입니다. 격지적 날. 그렇게 특례를 만들어 놨어요. 예,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 청약. 서로 갑을 간에 교차되는 거죠.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똑같은 내용을 예. 뭐 우리 예대로 나 그 컴퓨터 갑이 을한테 내 컴퓨터 50만 원에 팔게. 그랬더니 을도 이 청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네 컴퓨터 한 50이면 내가 살 거야 라고 예, 청약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예, 내가 50에 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교차됐죠, 청약이. 예. 승낙이니까. 근데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 걸로 돼요. 언제? 예, 나중에 도달한 청약. 예, 그때 예, 이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은 청약이지 예, 나중에 보낸 거는 승낙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교차 청약이에요. 서로 크로스하는 거죠. 교차하는 거죠.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실현. 이게 뭐냐? 우리 이제 교과서, 우리 교재 예 잘 들어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승낙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승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위라든지 시설이 있으면 그때 예, 별도로 승낙 없이 승낙된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판기 있어요, 자판기. 예, 자판기 있는데, 예, 있죠. 예, 동전 투입할 때, 예, 우리 사 먹으려고 이제 청약을 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넣고 1000원짜리 넣고 할 때. 예. 요때 투입 시점에 이미 승낙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조건만 맞추면 당연히 예, 승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얘가 뭐죠? 그렇죠. 여기. 우리 마트에서 시장 많이 보죠? 여기 계산대. 예, 뭐 올려놓는 거예요. 상추도 넣고, 뭐 고기도 넣고 하면.
계산대 올려놓는 순간 예, 저쪽은 다 승낙이 다 된 거예요.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때 의사 실현이란 뭐냐면은 예, 승낙이랑 예, 동이랑 같이 되는 거예요. 동이랑. 예, 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동시행 항변권 한번 볼게요. 동시행 항변권. 예, 우리 이제 시험 범위하고 관련해서 예, 동시행 항변권. 우리 앞에서 몇 차례 반복이 됐었죠. 뭐냐면 당신이 이행해야 나도 하겠다. 예, 동시에 하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쌍무. 예. 아까 쌍무계약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예, 대가적 의존 관계에 있는 거죠. 예. 네가 주니까 나도 주는 거다.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쌍무계약에서. 예. 대가적 의존 관계, 결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결련성, 결련성.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쌍무계약에서 한쪽만 먼저 선행하게 되면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공평의 원칙, 예, 좀 거창하게 공평의 원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유치권에서도 예, 유치권에서도 나 인도 못해 이런 그런 가지거든요. 유치권도 공평 원칙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이 건물 지으면서 공사대금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 내가 왜 인도해줘 하면서 버티는 권리자.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물론 예, 법정 물권이죠. 법정 물권. 법이 정한 것. 등기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예. 법정 물권. 이건 물권이에요, 물권. 예. 물권하고 채권하고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해보면 알아요. 넘겨보면 알아요. 넘겨보면. 예.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물권은 다 따라다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동시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만 가져요. 쌍무계약의 당사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채권 계약 관계에서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 관계예요. 사람 대해서밖에 요구 못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아파트를 팔아요, 갑이. 예, 파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주죠. 계약금 주고 보통 한 10% 주죠. 예. 그 다음에 중도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통 중도금 얼마, 예, 잔금 얼마씩 치러요. 예. 이 잔금 치르면 예, 잔금 치를 때 이쪽에서 뭐 줘야 되냐, 명도도 해줘야 되고 예, 넘겨줘야 되죠. 아파트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등기 필요 서류도 줘야 돼요. 예, 예, 같이. 이때 이 을 입장에서는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줄 이유가 없잖아요. 쌍무 대가적으로 주는 건데. 그래서 네가 이거 등기 필요 서류라든지 이거 부동산 넘겨줄 자세 안 돼 있으면은 나는 돈 못 줘. 버티는 거입니다. 여기 이제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어요. 예, 영원히 채무 면제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버틸 수 있습니다. 예, 버틸 수 있어요. 그래 버티기만 이 사람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버티면 되나요? 실제로 꼭 필요한데 아파트가. 그럼 소송해야 됩니다. 예. 소송해가지고 예. 소송해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위 여기 많이 반복되는데 예. 법원에서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걸 해요. 예.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 뭐뭐 한과 동시에. 예. 뭐뭐 한과 동시에. 판결문 주문에 그렇게 나와요. 예. 뭐뭐 한과 동시에.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임대차에서 보면 여러 번 반복됐죠. 이제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 예.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고,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예, 쓰든 아파트 아니면 건물, 토지 되돌려 받아야 되죠. 예. 목적물 반환이라고 하죠. 예. 이때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목적물 반환 안 하면 보증금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예, 쌍무계약에서 그래요. 서로 대가적으로. 일방이 선행하면 예, 부당한 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공평에 맞지 않는.
임차인 입장에서도요. 내 거, 아니죠. 자기가 사용하던 임차 목적물을 그냥 줬는데 보증금 안 오면 어떡해요? 굉장히 머리 아프죠. 실제로 뭐 제가 소송하는데 소송은요, 굉장히 그 시간 오래 걸리고 피곤합니다, 사실. 시간 들어가죠. 비용 들어가죠. 예. 좀 이거랑 관계 없는데, 요런 관계에서요, 저희는 이제 임차인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임차인은 오래 버텨달라고 합니다. 오래 버텨달라고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예, 여기 이제 가집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가집행. 예. 원래는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잠정 집행도 가능해요. 가집행. 하는데, 예전에 막 길게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버티는 경향이 많았는데, 하여튼 중앙법원 같은 경우는 그때 그 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침이, 내부의 지침이 좀 빨리 진행하라고 이래가지고, 진행을 굉장히 빨리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두 사례는 일단은, 예, 매매의 경우와 임대차는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거고. 이게, 자, 요건입니다, 이게. 요건. 법률 규정은 다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예. 효과는 이제 법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요. 예. 근데 효과는 뭐예요? 버틸 수 있는 거죠. 계속 버틸 수 있는 사례.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고요. 예. 쌍무계약에서.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도 채무가 변제기가 돌아야 돼요. 예. 값도 다 날짜가 바뀌거든요. 뭐 언제. 이날 되면 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예, 변제기도 도래 안 했는데 이거 버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날짜 도래도 안 했는데 이 사람한테 먼저 하라 그러면 이 사람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돼야 돼요. 예. 뭐 거의 뭐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면 잔금 치르고 나서 주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 합니다. 저건 소위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자기는 특약으로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버틸 수 있는 거, 나 못 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언제든지 상대방이 수령만 하면 변제 효과. 예. 변제 효과. 변제는 꼭 돈 주는 것만 변제가 아니거든요. 뭐 목적물 인도에 되면 그게 바로 변제입니다.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 같은 경우는 오케이 나 준비 다 돼 있어. 예. 어디야? 거기로 와. 저기 어디야?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와. 여기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와라. 그럼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잔금부터 입금해. 이러면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행 제공도 없이 상대방이 청구할 때. 그때는 이제, 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2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예. 예, 사례로 접근한 라이브 문법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예.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예, 목적물 인도 의무, 방을 비워줄 의무,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보증금 빼주지도 않으면서 임차인이 방 빼달라 그러면 할 필요 있습니까? 예,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예. 버티고 있으면서, 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에 소송 걸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 예. 한과 동시에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환이에요. 상환. 예. 한 건데 여기 저기 222페이지에 쌍무계약 1페이지만 봅시다. 예. 우리 했죠. 1번 보면, 예,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예, 동시행 관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매매 계약이, 예, 무효나 취소된 경우도, 예,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취소는, 예, 취소권이라는 형성권 행사를 해서 예, 무효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예, 근데 이런 거는 법률 관계가 법률적인, 그러니까 적어도 의도한 대로 효과는 안 생겨요. 그걸 무효라고 한다고 했죠. 이러면 항상 청산 문제가 생겨요. 예, 청산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계약이 무효다 하면요. 예. 이게 무효다 하면은 잘 넘어갔다가 무효가 되면은 그 매매 계약 했다가 나중에 취소가 되거나 이게 무효 사유가 있어서 무효가 되면요. 이거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고 이게 대금 반환해야 되고 청산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서로 대가적인 관계, 결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을 인정을 해요. 예. 이 동시행 관계를 명문의 규정으로 둔 것도 있지만 해석상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이제 전세권 했었죠, 전세권. 예.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규정이 아예 있었죠, 전세권에. 예. 전세권에 예, 보증금, 예, 보증금 돌려줄 때 예, 저쪽에서 뭐 해줘야 되냐면은 예, 전세 목적물도 돌려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예, 이것도 같이 돌려줘야 됩니다. 예. 일방이 먼저 이행하도록 강제하면 안 돼요. 이건 뭐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규정이 있는 거고요. 예. 아, 그리고 이거는 참 예, 중요한데요. 우리 교재에 한번 4번 보세요. 220페이지. 예, 1번에 4번 보세요. 예. 자, 갑 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거든요. 예, 갑이 아까처럼 10억, 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한테? 은행한테 내가 대출 받은 거 10억 갚을 때니까 등기 말소 동시에 하자. 될까요? 근데 안 됩니다. 먼저 변제해야 돼요, 반드시. 예, 변제하고 나서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변제가 우선돼야 돼요. 예.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합시다 안 되고요. 먼저 10억을 갖고 그 다음에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 이렇게 이 순서입니다. 동시행 항변 안 돼요. 예. 선행 의무입니다. 변제 의무가. 예. 그리고 아이고. 자, 우리 효과 얘기했는데, 자, 효과가 뭘까요?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면은, 예, 저런 요건이 생기면은요, 지체 책임을 안 물어요. 예를 들어 돈 늦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예, 잔금 늦게 준다고 해서, 예, 이자 줄 필요 없고요. 예, 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지체 책임이 없어요. 지체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버티기 권리라고 그랬죠? 우리 표현에. 버티기. 예, 이행 계속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못 줘, 못 줘. 그럼 하나,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예. 이제 중도금을 지체를 하고 있었어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늦게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도금을 미루다 보니까 이제 잔금 지급기일이 왔어요. 잔금 지급기일. 그러면 마치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갑한테. 먼저 주고, 야, 등기 필요 서류 소유권 넘겨줘.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중도금 지체가 있었어도요. 잔금 지급일이 오면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다 버틸 수 있어요. 미리 줄 필요 없습니다. 중도금. 예. 먼저 줘야 될 것 같지만. 예. 일단 묶어서 갑니다. 중도금도. 먼저 주고 잔금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중도까지 다 묶어가지고 너 소유권 안 넘겨주면 나 중도금까지 못 줘.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처리한다고. 예. 자. 그리고 이 효과 중에, 예. 효과 중에 이렇게 이행 거절 권리, 예, 이행 거절권, 예, 버티기, 예, 계속 그 이행 거절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임대차에서요, 그거는 조금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임대인이 계속 돈을 안 주니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행을 거절할 권리만 있는 거지. 당연히 자기가 임차 목적물, 아파트든 건물이든 계속 사용 수익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임 상당히 물어줘야 돼요, 부당이득으로. 예, 그 돈까지, 그러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까지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줘야 됩니다. 예,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지체 책임, 이자 같은 거는 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 그 당연효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연효. 예. 어떤 행사효란 말도 있는데, 예. 원칙적으로 이제 당연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때문에요. 예. 변론주의 때문에 주장해야 됩니다. 예. 주장 책임이 있어요. 변론주의 때문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 이론상은 당연합니다, 당연효. 네, 우리 실체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당연히 지체 책임 안 물어요. 네, 특히 보증금이 거액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액 이자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서로 동시인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자 지급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교재 자꾸 반복이 돼서. 네.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해라.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차원이익 판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사전보다 쉬운 설명이라고요. 우리 교재 224페이지인데 뭐 계속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 민법에서 뭐 시험 범위를 막 제한해놓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총론에서 제외된 것들도 강론에서 뭐 물권이나 채권에서 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외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한번 쭉 볼까요? 가압류. 처분. 예, 여기 뭐 압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압류. 가처분도 들어보고 좀 오늘 생소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런 거 좀 생소하실 건데, 예. 제가 이제 가짜가 들어가면요, 가짜 들어가면 잠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잠정적. 예. 이렇게. 자, 을이 갑한테 돈을 10억을 빌렸어요. 네, 10억을 빌렸어요. 돈을 안 줘요. 네,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소송 전에. 이 사람 재산이 있어요.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아파트. 네. 이 처분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묶어놓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소송 전에, 물론 소송 후에도 내 관계는 없는데요. 이거 빼돌리면 자기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처분 금지를 시켜놔요. 네, 가압류라는 겁니다. 네, 가압류라는 거예요. 돈 빌렸을 때. 묶어두는 겁니다. 네, 처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담보 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잠정적입니다. 뭐냐면 실제 이 소송을 하면요, 질 수도 있어요. 을이 꼭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지만 그야말로 잠정적입니다. 저 알 수 없어요, 저 소송. 네. 근데 본압류는 뭐냐면요,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 실제로 10억의 채권이 있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가 돼요. 예,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따로 신청서 다 써야 돼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킵니다. 신청서 따로 써요. 예, 당연히 본압류로 전이되지 않아요. 확정됐다고 해서. 예, 효력은 같습니다. 이때는요, 가압류는 잠정적이고 보전적이에요. 보전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본압류 들어가면 정말 집행합니다. 이때는. 예, 경매를 하든 해서 집행을 하고요. 가처분은 뭐냐면 이것도 가짜니까 잠정적인 거예요. 실제 소송하면 결과는 모르지만 금전 채권이 아닌 거예요. 보통 특정물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물 채권이나 아니면 임시 지위 이런 게 있는데요. 만약에 소비대차가 아니라 이거를 이 부동산을 매매계약이라고 칩시다. 매매계약. 우리 돈을 줬는데도 계속 소유권을 안 넘겨요. 그럼 소송해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 말을 줄인다 그랬죠. 소위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거든요. 연결하.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넘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못 넘기도록.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은요 상대권이에요. 을하고 계약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병한테 넘길 수 있고 정한테 쓸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이기냐?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심화 단계에서 하시고요.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분 못하게 가처분. 이렇게요. 근데 가압류나 이런 거는요, 이 일반적인 가치예요. 재산 일반적인 가치지만 여기서는 특정물 채권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채권이 생겨서 처분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거는 조금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는 강제 집행의 방법입니다. 갑이 을한테 5억을 빌려줬어요. 5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딱히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을이 재산이 보니까 채권이 있는 거야. 을이 병한테 받을 게 마침 딱 5억이 있어요. 5억. 잘 됐네요. 이거를 자 표현을 가르쳐 드릴게요.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이거를 제3채무자는 표현을 씁니다. 제3채무자. 왜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죠. 원칙적으로. 채권은 원래 이 사람밖에 주장 못해요. 계약관계가. 제3자입니다. 제3채무자라고 하고 이 5억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강제 집행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빠졌는데요. 압류 명령 따라다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실무에. 이거는 강제 집행 방법이에요. 압류 전부 명령, 압류 추심 명령 많아요. 이건 뭐냐면 말이 거창한데 그리고 이 5억이 있고 이 이제 을이 병한테 공사대금 채권이 5억이 있는 거야. 공사대금. 여기는 소비대차를 했고요. 이거를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판결 받아놓고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부. 전부는 뭐냐면 옮겨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이쪽으로 가져와 버려요. 근데 잘 안 합니다. 실무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병이 자력이 없으면요. 이거 꽝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부분 압류 전부 명령보다는 이제 이 병이 만약에 무슨 국가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신용이 확실한 데 있잖아요. 이럴 때 전부 명령 받아도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예금 반환 채권이나 이런데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인 간에는 전부 명령 잘 안 받아요. 그대로 이걸 옮겨오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자력이면 어떻게 해요?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진짜 있는 건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압류 추심 명령은 뭐냐면은 추심권만 이제 대위라는 게 있는데 대위 절차 없이 추심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의뢰 추심권. 이 사람 없으면 또 딴 데 해도 돼요. 정한테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병이 돈을 또 안 준다. 안 주면요 따로 제기해야 됩니다. 추심해소라는 게 있어요. 추심소라는 걸 또 별도로 제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사실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두시면 그래도 조금 기억에 좀 남는 건데기가 좀 많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이거는 강제 집행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받을 거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부동산 있으면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실제에서는 이 채권도 아주 중요한 강제 집행의 대상입니다.
그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갑이 을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요. 소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1억을 빌려줬다고 쳐요. 근데 을이 자기 재산이 딱 한 개가 있었거든요. 자기 상가 건물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병한테 그냥 처분해버렸어요. 정말 처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사해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 처분하면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 사람 넘기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갑뿐만 아니라 뭐 A, B, C 쭉 있는 거예요. 쭉 있으면 이게 유일한 책임 재산이었는데 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병한테 넘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행위. 사행이 뭐냐면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거야. 요 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래 상대적인 효력에 불과한데요. 예외적으로 확장이 돼요. 채권자,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취소권,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합니다. 그 우리나라 회사 중에 뭐 보증하는 회사들 많아요. 뭐 신용보증이니 무슨 뭐 기금들 많은데요. 그냥 법무팀에서 이거 뭐 맨날 이것만 해요. 채권자 취소권 요소수만 넘기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이 준 국가에 대출 받아서 넘기면 전부 다 이거 해요. 채권자 취소권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설명을 단편적으로 드린 적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인 갑이 매수인한테 이제 X 공장을 팔았어요. 팔았어요. 자,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관계를 한번 해봅시다. 이미 그 매매 계약 당시에 한번 체결 당시하고 체결 당시하고 실제 이행 시점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좀 시간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자,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공장이 불타고 없었어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이럴 땐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아예 목적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이거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뭐 다음에 공부하실 거예요. 생기고. 자, 이행 시점에 보니까 이 공장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공장이 불타버렸어요. 뭐냐면 갑이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뭐라 그랬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고의과실이라고 그랬죠. 과실은 부수이고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귀책사유가 없이 멸실이 됐을 때 요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불링이 돼버렸잖아요. 공장에. 못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 내가 기책 사유가 없으니까. 기책 사유 없이 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장에 불이 났으니까 네가 돌려줘. 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위험부담이에요. 이런 위험부담을 누가 가질 것인가?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제예요. 채무자. 이게 뭐 나라마다 좀 틀리다는데요.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도 있고 뭐 소유자주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채무자, 이 갑이 물론 상대적이지만 이 기책사유 없이 멸실한 공장을 가진 이 소유주, 이 사람이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반대급부, 매매대금 청구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귀책사유가 있다. 고의과실이 있어요. 고의과실이 있으면 결국 뭘까요? 고의과실이 있으면. 이때 고의과실이 있으면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채무불이행했으니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 쌍무는 대가관계라고 그랬죠. 서로 의존적인 대가관계. 네가 이걸 주니까 나도 이걸 주는 거야. 이런 관계, 대가관계에서 둘 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뭐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 뭐 갑자기 지진이 나서 멸실돼 버린 거예요.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채무자가 책임집니다. 반대급부도 청구 못해요.
당연히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제 채무 불이행. 잘못했으니까 너 손해배상해라. 그런데 체결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으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있고, 예. 그다음 이제 담보 책임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담보 책임. 뭐 논란이 많은데 우리 할 담보 책임 매매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경우, 위험을 부담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실 서로 쌍무계약서는 상대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의뢰대 채무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도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장에 공장을 넘겨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채무자로 보는 거예요. 채무자. 공장 인도 의무. 뭐냐면 그 목적물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 계약 매매 계약의 목적물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 이거를 채무자로 보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람, 채권자, 여기서 채권자는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 공장을 넘겨달라. 이 채권자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이하게 여기 공장이 이 사람의 귀책 사유로 없어진, 멸실이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얘처럼, 우리 공장 가서 담배 피다가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때도 갑이 매매대금 청구 못 하나요? 날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갑이, 이때, 을이 책임져야 돼요. 채권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공장을 을한테, 너 받아가라 하는데, 을이 안 받아가는 거예요. 인도를 안 받아가고. 잘필히 물기만 하고. 그 소위 이제 그 수령지처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 계약 기간이 넘어갔는데도 받아가지도 않고 막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수령지체 중에 지질이 나버렸어요. 갑자기 양쪽 다 책임 없이 쏘면서. 이때도 이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타는 데는 직접, 멸실하는 데는 자기가 직접 기여한 바, 고유 과실은 없지만은 수령지체 자체를 하나의 책임사유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공장 못 받아도 이 사람 돈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 그런 경우 있고요. 자, 우리 교재 227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와 해지. 앞에서 많이 했었죠. 해제권, 해지권. 전부 다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해제권, 해지권. 형성권이라고 해서 법률 관계를 다 변동시키는 그런 효력을 가진 겁니다. 해제 같은 경우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됐어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잘 유지가 됐어요. 했다가 일정한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둘 사이에 약정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이 정한 사유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거는 법정입니다. 우리.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은 해제를 할 수 있어요. 해제. 해제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급해서 되돌아가서 계약 성립 시로 요 시점부터 무효입니다. 원하던 효력은 계약이 없었던 걸로. 그리고 항상 뭔가 되돌아가면 뭐가 따른다 그랬죠? 청산 문제가 생겨요. 청산. 돌려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됩니다. 되돌려야 되는 작업이 생기거든요.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해제예요. 해제. 일단 유효했어요. 유효했는데 되돌려요. 근데 해지는 뭐라 그러죠? 해지는 소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 거래 관계예요. 대표적으로 해지는 임대차 생각하면 돼요. 임대차. 한 뭐 2년 계약했는데 1년 동안은 차임을 잘 줘요. 잘 주다가 딱 1년 지난 순간부터 이제 막 이거 안 주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는 해지라면 돼요. 해지. 해지는 장래효입니다.
예, 기존의 걸 굳이 엎을 건 없어요. 받을 거 받았는데. 예, 그래서 해지는 예, 장래효를 가져요. 예, 장래효. 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그래요. 우리 시험법에서 임대차가 대표죠. 예, 계속적 거래관계. 그 다음에 취소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취소. 취소는 취소하에는 제가 사강착이라고 그랬죠. 사기강박 착오가 있을 때는 예, 이거 취소할 수 있는데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 보세요. 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나중에 일정한 사유 이제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지가 할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해제를 되돌려 버릴 수 있는데요. 취소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이미 계약 체결 시, 예, 계약 체결 시에 사기나 강박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유효하긴 하죠. 근데 체결 시부터 원시적인 사유가 있었거든요. 체결 단계에서. 근데 이건 한참 가다가 생기네요. 후발적으로 생기는 사유거든요.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죠.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제지 왜 계약이란 말 썼을까요? 예, 계약. 예, 계약에만 있어요. 해제는. 취소는요. 취소는 이론상 다 가능해요. 단독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단독행위도 할 수 있고. 예, 취소 사유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나 해지는 계약에 특유합니다. 예.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합의 해제도 할 수 있어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이게 잘 흘러갔는데 계약 자유 원칙상 당연히 여태까지 잘 갔는데 우리 계약 여기서 그만 종료시키자. 그리고 청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채권법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임의 규정이에요. 다. 예, 특별히 규정이 있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용 바꿀 수 있습니다. 물권법은 어땠어요? 다 예, 물건에 대한 지배 질서를 규정하는 것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대부분. 함부로 못 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합의해제 같은 경우는 둘이서 합의해서 그냥 이쯤에서 끝냅시다. 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그 교재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약정해제. 이건 뭐냐면 특약사유라고 예, 얘기를 적어놨는데 예. 해제권을 유보해 놓은 거예요. 달아 놓은 거예요. 예. 사실 그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크면은 그거를 당연히 납부 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납부 의무자는 당연히 매도인입니다. 그 사람 내야 돼요. 예, 국가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는데 양 당사자 간에는 예, 매수인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뭐 양도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매수인이 꼭 필요했던 토지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네가 안 하면 나 해제할래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그럴 때 해제하면 돼요.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합의에 따른 거고요. 합의가 없을 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약정 해제 사유가 있을 때는 나 이거 특이하게 해놓잖아요. 이때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예,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손해배상 못 해요. 특약. 그리고 자, 우리 이제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해요. 우리는 법정 해제. 예, 법이 정해놓은 사유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법정 해제. 예. 자, 법정 해제 사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법정 해제 사유는요. 법이 정해놓은 이런 사유만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소급해서 법률관계 처음부터 없던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채무불이인데 채무불이행 유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계속 늦게 주는 거예요. 잔금 날짜 지났는데 준다 하면서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해서 되돌려버릴 수 있어요. 예. 그다음 이행불능 아까처럼 귀책 사유로 공장이 불타버렸어요. 줄 수가 없는 거라. 예. 근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시체는 소위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예, 상당한 기간을 내는 최고. 독촉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안 주면 나 계약 해제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행불능은 최고가 의미가 없죠. 이미 이행이 나가 그냥 바로 해제해버리면 돼요. 예, 해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예, 불완전 이행이 좀 낯서실 텐데 불완전 이행은요. 이행은 했어요. 예, 이행은 했는데
불완전하게 한 거죠. 불완전하게 해서 예상치 못한 계약이 원래 예정한 그 손해를 넘어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맡겨놨더니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놨더니 예, 배수관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집이 침수가 된다든지 예, 그래서 이행을 했는데 엉터리는 불완전한 거죠. 예, 이런 경우 불완전 이행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잔금일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월 30일 되는데요. 잔금일 훨씬 전에 나 이거 안 할래. 나 안 줄 거야. 미리. 안 줄 거야.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계약 조건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집값이 확 오르니까 팔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명백하고 단호하게 이행 거절을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는요. 해제권, 권리입니다.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매수인 입장에서 이행 지체하고 있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다. 토지나 건물이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예, 소송하시면 돼요. 예. 소송해서 원래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해제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경제적인 이해득실 잘 따져봐야 되죠. 예. 하나의 옵션이에요. 해제는. 예. 소송해서 원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고. 예. 자, 해제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 예. 지체했을 때 형성권은 말 그대로 예. 일방적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로 자기가 아까 얘기한 채무 불이행 있으면은 자기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통지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럿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소유 건물, X 건물이 공유자다. 이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예. 여기에 공유자로 갑뿐만 아니라 뭐 A, B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가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률 관계가 복잡해져서 그래요. 예. 여기는 법률 관계를 이행해야 되고 여기는 안 해도 되고 이런 복잡한 게 그 법률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분성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양쪽 이쪽이 또 여러 명이면 똑같아요. 예. 모두가 모두에게 이런 관계예요. 불가분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한번 해제 의사 표시하잖아요. 예, 나 이거 예를 들어서 갑이 또는 을이 나 이거 해제하려고 하면 철회 못합니다. 왜냐면 상대방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에 상대방 지위를 너무 불안정하게 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못하고 자 효과를 한번 볼게요. 효과. 뭐랬죠? 소급적 무효라고 그랬죠. 소급 되돌아가서 무효라고 그랬죠. 예, 없었던 것처럼. 예. 그 사실 이거 법률 이거 해제권 행사 효과는 사실 막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도 엄청 어렵고 몇 번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만 보면 돼요. 예, 보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을이 계속 잔금을 안 줘요. 예, 계속 잔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이 해제할 수 있죠. 예, 계속 늦게 준다. 그게 바로 이행지체라고 그랬죠. 늘어지는 거죠. 늦게 주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최고 해야 됩니다. 최고. 빨리 해라. 안 그러면 나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해야 됩니다. 예, 상당 기간을. 예.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사례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229페이지. 예.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보통은 잔금을 치러야지 갑이 등기 넘겨줄 거 아니에요. 을한테. 근데 이제 우리 얘처럼 잔금 치르기 전에 을한테 미리 등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을이 또 뭐가 급했는지 예. 병한테 등기를 넘겨서 예. 병 명의에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등기가 돼 있거든요. 등기가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을이 계속 이행지 잔금 안 주고 하니까 갑이 해제를 했어요. 그럼 제3자 병은 어떻게 될까요? 예. 등기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보호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사실 이게 이행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이 사람 보호돼요. 예.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습니다. 아 이게 뭐 이행 안 할지도 몰라. 예.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악이 불문하고 병은 일단은 보호는 됩니다.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예.
근데 등기 해제만 해놓고 등기 안 해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범위가 선의로 제한이 되는데, 선악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의는 모르는 거, 좋은 뜻이 아니고, 악의는 예,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아는 거. 그리고 이거 하잖아요. 원상으로 돌릴 때요. 이게 별대 손해 있잖아요. 손해. 예,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 뭐 성격도 애매한데 여러분은 손해배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상 회복하는 애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예, 할 수 있어요. 예, 조문에 있습니다. 예, 다 조문에 있는 거고. 예. 이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되면 당연히 원상 회복해야죠. 예, 되돌려야 됩니다. 청산 절차 들어가서 예, 줄 거 주고 예, 받았던 거 돌려주고 예, 돈이면 이자도 붙여야 되고 그래서 다 서로 원래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는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거죠. 여기서 만약에 해제되면은 이 사람은 건물 예,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면 넘겨야 되고요. 이 사람 매매대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생긴 거잖아요. 이 매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 예, 동시이행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제3자는 보호됩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진도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진도를 더 나가려고 했는데 뭐 일정상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제 그렇죠. 채권법의 꽃이죠. 매매 임대차. 매매 임대차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매매 임대차 끝나면은 소위 민사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있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러분 이제 앞에 거는 익숙한데 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 명의신탁과 관련된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걸 공부하실 건데 한 문제씩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민사특별법은 특히 조문 잘 아셔야 돼요. 특히 교수님들이, 강사님들이 찍어주는 조문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건 반복하면 돼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민사특별법 아마 일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